네, 저의 지인 선교사 선생님 부부 모시고 이 사법개혁 해방일지 강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25일 날 방송대학교 그 강의에 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신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나오고 대한민국의 그 정치에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었는데, 한명숙 모해우이즘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왜 이런가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 사법이 선진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2년 전에 그 대륙학교 시민단체에서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직 교수이신 광노현 교육감님 앞에서 이 강의를 한번 회원들과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 자료를 오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습니다. 저의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다음 페이지 옮기겠습니다. 이 강좌는 사법개혁 해방일지란 제목으로다가 사법개혁을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자,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 이 강좌의 내용이 여기에 7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구조와 대륙법, 영미법 이해하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왜 선진국과 다르게 왜곡이 됐나, 그 다음에 법원 재판이 불합리와 대한민국 전관예우로 그 돈벌이가 돼버린 사법제도, 검찰의 무소불위는 너무 권한이 많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당연히 아시죠. 그로 인한 또 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도 심해서, 우리 원래 재판이란 것은 선진국은 배심제, 시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심제를 도입해야지만이 우리의 사법이 선진화된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법이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와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 근대 자유주의 형사소송법, 이것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결정을 재판관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관과 일반인의 그 유무죄 판결력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다 실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다가 증명이 된 바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법으로서 죄가 있는 거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무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배심죄 기준으로다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야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저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반이다 그러면은 배심죄로서 절반 다수결 판결로서 무죄로다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게 무죄가 되는 길은 넓게 인정을 하지만 유죄로 결정할 적에는 3분의 2 이상의 가중 다수결로다 편결한다는 거. 이것이 이런 원칙이 서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러한 서양의 중요한 형사소송의 사상은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범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것이 작동을 하고, 무고한 사람이 잡히더라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가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지,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깨우쳤으면, 깨우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뭐 사법제도 수사 기소 재판 이것은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 벌써 300년 전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 정착이 됐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수사 기소를 합쳐가지고 검찰이 이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뿐만 아니라 수사에서도 이 고소 고발 내사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다가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는 내사 사건, 검찰이 직접 내사 사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사 사건은 너무나도 이 방대하게 많은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는 그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 서양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많은 내사 사건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검찰이 그것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소란 것도 검찰의 기소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서양은 대배심죄, 이 시민에 의해서 기소가 된다는 것이 제일 전제 조건이고, 일이 많다 보니까 검찰한테 넘긴 것이지 원래 기소권은 시민한테 있다는 거.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인소추, 개인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 통하지 않고서도 그 고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 불기소도 권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이렇게 검찰의 그 기소권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예요.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라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죄가 없으면 기소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검찰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다양한 지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판도 우리는 재판관만, 법률가만 재판을 해. 선진국은 치안판사제, 시민이 재판관이 돼서 하는 치안판사. 영국 같은 경우는 90%를 시민이 재판해요. 어려운 사건 10%만 법률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배심죄, 참심죄, 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쥐고 있어, 검찰 마음대로 기소에 재판은 법률가만 한다라는 제일 나쁜 조합으로서 이렇게 형사소송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는 이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고, 수사와 기소도 분리될 뿐더러 수사기관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있고, 영장 전담 판사는 정식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치 다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은 기소와 재판할 때 공소도 분리해요. 일단 분리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객관화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 분산과 견제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검찰이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검찰은 손을 완전히 뗍니다. 재정 신청해서 재판을 넘기면은 공소 변호사제, 검찰이 관여를 못해요. 대한민국은 검찰이 불기소했더라 치더라도 나중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사건이 넘어가면 또 공소 유지를 또 검찰이 가져가. 이것은 이해 충돌의 원칙에 의해서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권한이 집중되고 나쁜 방향으로다가 이 조합이 됐다는 거. 이거 하나 설명드린 거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검찰 내사 사건의 조사의 문제점, 당연하죠. 이게 내사 사건은 도대체 기한도 없이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불기소했을 경우에 당사자 통보가 없어요.
고소나 고발은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통보하지만 이거는 불기소할 때 당사자 통보 없는 거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 내사 사건에 중요한 것이 검찰에서 많은 자료를 쥐고 있으면서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통보도 안 해서 자기한테 뭐 수사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 신급제 이것이 지금 일반 국민과 많은 법조인들이 저는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1심 재판이 잘못되면 2심 가서 고치려고 하고 2심 재판이 되면 대법원까지 갖고 가서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1심 재판보다 2심 재판관이 더 권위가 있고 대법관이 최고 권위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심 재판관 출신들이 더욱더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어요. 서양은 다릅니다. 서양은 1심이 제일 중요해요. 2심은 법률심, 1심에서 사실심, 사실관계는 1심에서만 하고 2심은 법률심, 그 재판 과정이 잘 됐나 잘못됐나 2심에서 유죄나 무죄나를 바꾸려면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내는 게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법률심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그래서 2심 판사 출신들이 뭐 전관예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심은 판례심이에요. 판례심은 뭐냐? 재판을 했는데 뭔가 세상이 변했어. 그래서 법이나 판례가 변경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만 올려물어서 심사하는 판례심이 영미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대륙법이 문제예요. 대륙법은 1심도 사실심, 2심은 사후심, 3심이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서 1심과 2심을 합하면 영미제도의 1심하고 똑같아요. 1심을 두 개로 분리한 결과입니다. 대륙법. 우리가 대륙법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다가 변질이 됐다는 것. 이것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1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1심. 일본만 하더라도 1심은 사실심, 2심은 사후심이에요. 사후심이란 건 뭐냐? 1심을 바꾸려면 1심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1심 판사가 여기 뭐 유죄라고 했어. 2심 판사가 난 무죄라고 봐. 이유도 없어. 그러면 2심 판사가 더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력이 오래됐을 뿐 2심 판사가 1심 판사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2심 판사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도 2심 판사, 1심 판사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만 경력이 오래됐고 그 중에서 뭐 잘한다는 경력으로다가 뽑혔는데 대부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미법, 대륙법, 일본보다도 더욱더 관료주의, 또 경력주의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2심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빨리 깨우치고 우리가 법원에 요구해야 개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선거법에 그 대법관들이 2심 무죄인데 전원 합의체 올려가지고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증명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영미법에서는요 배심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 금지로 종결이 됩니다. 대륙법은 2심 무죄에서 검찰 항소로 종결돼요. 결국 대법원에 올라가는 형사소송 사건은 유죄인 경우만 올라요. 유죄인 경우. 그리고 대법원은 과반수로 다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과반수로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한 이유는 정책 심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소송에서는 그 전원 합의체도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때리려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무죄인 사건을 올려가지고 유죄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대법원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또 뭐가 문제냐? 검찰의 무제한 항소는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 안 올라가요. 이재명 여성부 사건 2심이 무죄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돼.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걸 올려가지고 유죄로다가 파기환송을 했어요. 사법제도가 불합리한 방식으로다가 그 형사소송의 무죄 사건을 다수결로 유죄로 때릴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불안한 나라라는 거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강좌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를 비난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진국 가서 들여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다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나라 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전 세계 나라 법 체계가 뭐 대륙법, 영미법, 그 다음에 샤리아법 해가지고 저 이슬람 쪽에 이런 거 이렇게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이 영미법, 파란색이 대륙법,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슬람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슬람법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조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미법은 배심죄로 운영이 돼서 1심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면은 그것으로서 사실관계는 종결. 2심은 1심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적으로다가 잘 진행이 된다는 것만 검토할 수 있는 법률심. 법률심에서는 배심죄는 유죄냐 무죄냐만 결정하니까, 법률심에서는 그 형량에 관해서는 2심에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심이 판례심,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 재판이 이러한 법이라든가 세상이 변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판례를 바꿔야 된다라는 사건만 올려서 심사하는.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1년에 15,000건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심사해서 약 80에서 100건만 선별해 가지고 대법관 9명이 그 사건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한 판례심을 기준으로다가 1심, 2심이 잘 이 법률, 헌법과 법률과 판례에서 이 사건들이 돌아가는지만은 감독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 금지로 종결된다. 이것을 대한민국 많은 법률가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해봅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사건이 약 1년에 30만 건인데 그 중에 약 2%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다 6,000건이죠. 6,000건인데 검찰이 계속 항소해. 그러면 6,000명이 그대로 또 2심 가가지고 재판을 또 받아. 그러면 그 1심에서 무죄 사건이 결국 대법까지 가가지고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3%에서 5% 사이예요. 3%에서 5% 다시 범인을 잡고자 그 6,000명이 생고생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중지시켜야 돼요. 우리도 과감하게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일단 거기서 종결을 하고,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길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륙법은 아까 얘기한 영미법의 1심을 두 번에 나눠서 심사한다는 거. 근데 4심과 4호심인데 4호심은 1심을 바꾸려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서 3심이 법률심. 그래서 대륙법에 대법원의 법관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150명이 넘죠. 150명이 넘어서 또 그걸 6개로 다 분과로 나눠요. 대법원이 6개입니다. 그 중에 노동법원은 노동당 대표들이 재판관을 맡아서 해요. 이번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대륙법을 따라왔으니까 대륙법처럼 대법관이 많은 증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운영하고 있지만 재판소는 안 받고 있어요. 대법원도 잘못할 수 있다. 대법원도 잘못한 게 있으면 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 그럼 무슨 4심제니 5심제니 얘기하는데 아니죠. 대법원에서 끝나면 거기서 일단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사후에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뀌면 다시 그걸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보다 사건이 올라가 봐야 독일 같은 경우 2% 정도 인용이 돼요. 2%.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존경받는 문영배 재판관님도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받기는 무리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많은 학자들이 재판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너무나도 애면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진보 진영의 김선수 대법관도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대륙법을 따라왔으면 대륙법처럼 대법원도 재판관이 많아야 되죠. 왜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영미법으로 갈 것이냐 대륙법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갈림길에 대한 고민도 없을 뿐더러 대륙법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도 반대, 문영배 재판관님도. 그 다음 진보 대법관 출신 김선수 선배는 증언하는 걸 반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화면이 갑자기 그 다음에 각국 대법원 운영 사례. 미국은 각 주마다 대법원이 존재해요. 또 주마다 검찰청이 있는데 선거로 뽑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결국 1년에 약 80억 건만 심리하고, 독일은 연방 대법원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면서 150명의 대법관이 분야별로 참가하고, 노동대법원 2명의 참심원이 노동자 대표로서 참가해요. 프랑스는 115명의 대법관. 일본은 영미법처럼 미국의 7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15명의 대법관인데,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3분의 1은 학자, 3분의 1은 제야 법률가, 3분의 1이 법관. 그것은 일본은 지킵니다.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학자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야 법률가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문호로 넓혀야 된다. 근데 그것은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옳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4명의 재판관 중 1인 대법원장, 1인 행정처장, 그리고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이 올린 사건 중에서 70%는 아예 심사를 안 합니다. 심사 안 해요. 너무 사건이 많아서. 이러한 불합리가 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는 연간에 20건 처리하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법관의 운영은 정말 비판받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 평결 기준. 각 나라 평결 기준은 뭐냐면 배심원제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엄격해요. 12명의 배심원이 전원 합의예요. 결국 6%가 미평결이 나옵니다. 미평결이 나오면은 다시 배심원을 바꿔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돌리는지는 결국은 그 피의자, 재판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12명 배심원 중 10명이 동의하면 결정합니다. 미평결 비율이 4.8%예요. 6%에서 약간 줄어듭니다. 프랑스는 재판관 3명에 배심원 9명,
합하면 12명이죠. 12명인데 유죄는 3분의 2 동의해야 유죄고 형량은 이 중에서 7명이 동의해야 형량을 때릴 수 있게. 이거 뭐 배심자랑 비슷한 거죠. 스페인이 재밌습니다. 스페인은 유죄는 3분의 2 이상, 무죄는 2분의 1 정도면은 무죄 방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더욱더 이 미평결이 줄어들어요. 여기는 약 2%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재밌어요. 스코틀랜드는 유죄냐 무죄냐, 또 하나는 유죄이나 증거 없음, 이 세 개의 평결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평결이 없습니다. 유죄이나 증거 없음 이런 사건이 애매한 사건인 경우, 특히나 이전은 성범죄 같은 경우가 이런 사건인데, 여자는 명예를 원하고 남자는 처벌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성범죄, 성추행은 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주장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자의 손을 들어주고 유죄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남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편결도 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는 고심하다가 이러한 방안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코틀랜드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좀 창피하다. 이 법을 없애자. 근데 전 세계 유일합니다. 고민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 독일은 참심죄지 않습니까? 참심죄. 일반 시민이 임기 1년 반에서 2년으로다가 재판관으로다가 참가하죠. 근데 이제 사건이 이렇습니다. 징역 이하는 그냥 재판관이 다 해요. 참심은 안 하고. 2년에서 4년형은 재판관 1명에 참심원 2명, 일반인 2명에서 3분의 2 평결을 합니다. 징역 4년 이상은 재판관 3명에 참심원 2명, 4분의 3 평결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이 높을수록 재판관의 결정력이 많이 도입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원 제도인데 이거보다도 약간 더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법개혁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권한이 없죠. 왜냐? 헌법의 재판은 재판관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헌법제도이고 메이지 헌법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고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현실, 이거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그 다음에 선진국은 1심 불복 항소율이 10% 줬는데 우리는 거의 50%에 달합니다. 이게 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피해자가 예면받는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의 그 권한이 굉장히 있어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판사의 허락하에 그 양형을 줄이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합의시켜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따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사법 1년에 4만 5천 건이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70%는 심리 불속행, 아예 안 보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은 이것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 대법관 출신들이 전관 예우가 하늘을 치솟고, 또 하나는 검사 출신 전관 예우는 왜 심하냐? 검사가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늘리고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1987년도 헌법이 이 법률가 국민들이 잘 모를 때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대통령만 바꾸면 직선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그런 마음에 민주운동을 했지만, 결국 헌법에 어떤 조항이 사법개혁을 막고 있느냐? 헌법 12조 3항 검찰 영장 독점, 이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 영장은 판사가 권한이지 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의 권한이 커지는 주된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 헌법 27조 1항 법관에 대한 재판, 배심죄 도입을 방해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사법 통제가 막고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1, 111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법률가 이해해야 된다. 학자라든가 재야 법률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재판소는 저 법률 헌법이 아니라 법률 사안이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영장 독점 시스템은 196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었어요. 이 검찰영장 독점 시스템은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 김병로 대법관이 그 당시에 워낙에 경찰이 이 친일 사법이 많다 보니까 경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독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보다 헌법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만주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주국 시스템이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는 그 참심죄. 참심죄는 배심죄, 독일도 배심죄였다가 히틀러 사건을 겪고 나서 히틀러 사건 전에 참심죄가 도입이 됐었는데 히틀러 시대는 참심죄마저 안 했어요. 다시 전쟁 이후에 참심죄. 참심죄는 배심죄의 아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배심죄나 참심죄를 둘 중에 선택한다면 배심죄가 훨씬 더 국민을 위한 제도다라는 것이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심죄는 자세히 공부 안 하고 그저 참조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법개혁 키워드는 세 가지. 검찰영장 독점주의 빨리 개헌해서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 배심죄 도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서 대법원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재판소 기능 분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 해결책 수사기소 분리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나 마지막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 영장 독점 이거 개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찰 불기소 시 재정 신청을 전면 확대. 이건 지금 분리돼 있어요. 기소, 그러니까는 고소나 고발 사건이 또 분리돼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전부 다 재정 신청을 다 전면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이 받아들였으면 검찰은 완전히 손을 떼게 돼서 공소 유지도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원의 2심 재판을 사실심에서 법률심으로 전환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배심죄. 제일 중요한 건 체안판사제입니다. 징역 6개월 미만이라든가 소액재판은 우리 국민들이 자원해서 짧은 임기 있는 애 명예지로다가 우리가 일반인 시민들이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법률가하고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시각차를 서로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건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마음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사법. 이건 뭐냐면 피해자가 외면시되고 있어요. 피해자는 기소 단계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많은 이러한 발언권과 그 다음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중요한 지도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봅시다. 삼심제 허울. 빨리 이 삼심제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악령처럼 그냥 1심 안 되면 2심에서 바꾸려고, 2심 안 되면 돈을 써서라도 대법원에서 바꾸려는 이 시스템. 이것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1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대부분은 사건 수를 판례심만 봐서 세상 바꾸는 변화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고민해야 되지,
많은 사건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권한처럼 바꿀 수 있다는 권한에서 빨리 손을 놔야 됩니다. 국민들도 30까지 돈을 들여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의식과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30개 허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저도 심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2심 재판이 선진국과 우리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선진국은 2심 재판관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때 왜 1심 재판, 2심 재판 이렇게 했느냐? 복심, 사실심을 두 번 했느냐? 1심 재판관은 한국인 출신을 배치하고 2심 재판관은 주로 일본인 재판관을 표시해서 1심 재판관에서 한국인한테 유리하겠다. 2심 재판에서 바꾸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2심 재판관한테 권한을 몰아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미군 정기에는 굉장히 2심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삭제해서 굉장히 2심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이제는 근데 다시 이제 미군 정기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일제 시대로 돌아갔다가 1961년도에 2심 재판을 4, 5심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걸 뭐 소화해내 못한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제 시대로 돌아왔다는 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심 재판관이 그래서 2심 재판관의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심 재판관이 1심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 1심 재판의 형량이 너무 높게 때려요. 대한민국은 검찰이 10년 때리면 2심 재판관은 7년 때리고 2심 재판관은 또 5년 때리고 그 돈을 많이 써서 대법관 가면 3년을 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되도록이면 막 계속 하게끔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심 재판이 너무 형해화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또 검찰 수사 기록 또 1심에서 항소심 돼야 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1심 재판이 형해화되고 잘못되게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업무 과정, 상고 사건의 70%를 심리 불송행 처리. 이게요, 4만 5천 건이 올라오지만 선진국은 1심과 2심이 같은 결과면 대법원에서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4만 5천 건 중에요. 한 4만 2천 건은 1심과 2심이 같은 건데 대법에 올라온 겁니다. 결국은 선진국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법원도 1년에 약 2천 건에서 3천 건만 제대로 재판하면 됩니다. 1심, 2심이 잘 받는데 그것을 또 받아줘가지고 대법관들이 그 전거한 예우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가 로비가 많이 들어오면 또 변경도 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심제도 변천사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복심이었고 검찰의 불기소 검찰의 불기소도 엄청난 권한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검찰의 불기소는 재정신청으로다가 받아들이면 검찰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대한민국 어떠냐? 검찰의 불기소는 고등검찰 항고제. 아니 검찰의 불기소인데 다시 고등검찰. 똑같은 검사 시스템인데 검찰에서 재정신청 허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유신헌법 때는 그마저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소 사건만 재정 신청을 2007년도에서 확대하는데 공소권을 다시 검찰로 줘요. 이게 참 2007년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개혁을 못한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이거는 빨리 다 이번에 검찰 개혁에 이 내용도 포함돼서 다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의 기소남용, 공소, 불기소남용, 사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일일이 설명 안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우리가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은 법관의 자유판단을 얘기한다. 배심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배심죄를 안 하다 보니까 자유심증주의란 걸 집어넣은 겁니다. 배심죄는
증거의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아예 재판관한테 모든 권한을 줬다는 거. 결국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사건이 그냥 다 유죄가 되고 잘못 판결됩니다. 그리고 법률 자체도 황당한 법률이 많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공무원 정치행위금지법, 대한민국만 있는 뭐 국가보안법의 악도 마찬가지죠. 하여간에 이러한 토종 황당한 법률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법 자체를 없애고 선진국처럼 많은 불합리한 법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 판례가 거의 법률과 같은 효과인데 이 뭡니까? 법관이 아무리 잘못 판결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판례부터 빨리 제정 신청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판례를 없애야 됩니다. 판례가 법률처럼 적용돼 악용된 사람,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 이 내용도 설명드린 내용이 기운데 결국은 1심에서 보상받은 내용을 2심, 3심에서 또 바꿔가지고 도로 돈을 토해내라. 이거 좀 봐. 그래 토해 못 내니까는 막 이자를 막 19% 때려가지고 빚돈이 올라앉게 만든 사건입니다. 인혁당 피해자이면서 나중에 배상받고 더욱더 대한민국 왜 법률과 전관예우가 시작됐느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역사에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초기부터. 왜냐하면 사법고시에서 법관, 검사, 인력 이에 더 많이 배출해서 처음부터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배출됐기 때문에 법관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이 전관예우를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리를 못 잡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직업에 대한 어떠한 윤리가 내재됐기 때문에 자기가 법관이나 검사가 되면 되도록이면 변호사 개업 안 하고 평생 봉직하는 것으로 명예로서 생각하죠. 대한민국은 아예 적게 뽑았어요.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 30명 뽑았고 박정희 때 70명씩 뽑았어요. 판사나 검사 될 사람만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야. 자연스럽게 전관예우가 아주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관예우가 왜 생겼느냐? 법률가를 많이 배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배심죄가 왜 들어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실관계 판단은 12명의 뽑힌 시민들이 제일 정확한 상식적인 유무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법률가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 영국의 치안판사제. 형사사건의 97% 재판한다고 합니다. 배심자의 법관과 법관에 대한 재판 역할 차이. 이거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이 1심, 2심 대법관 기나긴 재판 4, 5년 걸리는 재판이 아닌 1심에서 유죄냐 무죄냐가 확정이 되는 빨리 끝날 수 있는 배심죄로서 가야 돼요. 시민에 의한 상식에 의한 재판. 배심죄는 법관의 법리와 시민의 상식이 됩니다. 법관의 법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많은 재판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800원 삥 쳤다고 해고시키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관 또 뭡니까? 40살 넘은 사람이 14살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무죄 때린 사건 등등. 그게 무슨 법리입니까? 일반의 상식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는 우리의 시민의 상식으로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배심죄 미국 사례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재판을 안 합니다.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는 형사 사건이 생기면 그 중에 95%는요 재판이 안 넘어가고 5%만 넘겨요. 검찰 손에서 플리 바게닝으로서 이 피해자도 구제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사건을 끝내고 나머지 5% 중에
3%가 배심제, 2%가 재판관 제도를 이거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2명의 합의체. 배심원의 무죄 판결 시 검찰 항고시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들은 주리 눌리피케이션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있어요. 뭐냐면 요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OJ 신문 사건입니다. 분명히 OJ가 이 여자를 죽였어요. 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배심죄가 잘못했다고 이 사건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증거 조작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 중에서 그 뭐 인종 편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뭐 피 샘플에 얘가 중간에 실종도 되게 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배심원 입장에서 범인인 건 대충 진정은 가지만 재판의 수사라든가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이 나오니까 재판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오진 시민 사건도 이것이 뭐 재판 경우가 잘못됐다. 그렇지만 민사에서는 오진 심신이 져가지고 3천만 불 재산의 90%를 뺏깁니다. 알거지가 돼요.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지만 민사에서는 유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플리바게닝 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플리바게닝 하면 그동안 검찰들이 무슨 뭐 사건을 주장하는데 뭐 마약 사건에서 뭐 협조자를 뭐 빼주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나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증거나 자백이 확실히 나왔는데 이걸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런 피해자 중심으로다가 합의를 하고 형량을 거기에 맞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의자도 내려주는, 재판 넘어가면 더욱더 형량이 쓸 것 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인정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찬반 논의도 많은데 플리 바게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플리 바게닝. 또 하나는 플리 바게닝보다 실정법 적용 거부권. 이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많이 배심원들이,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금주법식이 알코올 소규모 판매업자들을 배심원들이 무죄 방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주법은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마피아 조직을 잡으라고 하는 법이지 생계를 위해서 술을 판 사람들을 잡으라는 법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죄 방면하고, 그 다음에 불법 낙태 시술, 의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진짜 애를 못 키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그래서 불법 낙태 시술을 했는데 고소가 됩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의사도 오죽했으면 저랬겠는가 라고 해서 무죄 판결한다는 거. 하여간에 실정법 적용 거부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배심죄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90년대 이후에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배심죄를, 참식죄에서 배심죄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무죄를 때릴 것 같으면은 배심원들이 그 이유를 써라 하는 것이 이제 스페인의 법으로 했고, 러시아는 실정법 적용한 거는 검찰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리 눌리피케이션 논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충분히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 참심죄는 배심죄로 하다 보니까, 배심죄는 워낙에 그 당시 20년대가 이제 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세력이 반반이 갈려가지고 갈등을 겪던 시기입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배심원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뭐 재판이 엉망이 돼. 그래서 이제는 고민한 게, 그러면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일정 교육 시킨 다음에 재판관을 해서 섞어서 하자라는 것이 참심죄의 출발인데, 또 역으로다가 사회주권에서는 대부분 참심죄를 해요. 왜냐, 프롤레타리아 쪽 지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참심죄는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도리어 더 사회주의권에서 이것이 자리 잡습니다. 북한도 참심죄를 하고 있어요.
사법개혁 개헌 요구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는 10분 남았네. 1시간. 법관에 의한 재판을 폐지, 배심원죄, 치안판사죄, 검찰 영장 특권 폐지, 수사기소 불송장, 헌법재판권 다양화. 그냥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입법 요구사, 국회 입법소상 이번에 분리했죠. 지방자치경찰로다 경찰권 분리, 검찰 불기소 전면 제정 신청과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이건 선진국 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기능 부여. 이건 법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 1심, 2심 무죄 시 검찰 항소 금지. 이거를 1심에 2심에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돼요.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 2심 판사를 법률심 도입까지도 고민해야 되고, 검사는 객관의 의무로 다 처벌하고 판사는 법의곡제로 처벌 입법해야 된다. 배심죄 현실화 방. 만약에 우리가 배심죄를 진짜로 현실화한다. 그러면은 기소소청에서 플리방이 돼서 재판수를 줄여줘야 돼요. 회복적 사법으로다가 집중해야 되고, 2심을 법률심으로 하고 재판소원 기능 부여하고, 형사소송에서 배심죄라면 1심 무죄니까 이렇게 하는 거로다 입법화하고, 대법 종결 재판도 제한적으로 입법하여 재판소 기능 부여. 배심죄 시스템이 인전 정착이 되면은 국민 참여 재판 중에서 기소권을 부여해서 배심죄 적용되는 범위로 하나씩 여유되는 대로 늘려가면은 배심죄가 대한민국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2심 법률실 적용 재판 시스템, 이거는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결국 사법개혁 80년대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선진사법제도. 일본은 사법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선진사법제도 가는 길에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을 겁니다. 그마치 국민들이 깨어서 알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요. 국교여러분, 뭐 형사는 배심죄, 민사는 참심죄, 제도를 더 선진하고 더 세련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쨌거나 형사사건의 배심죄 도입부터 중요하고요. 토종합법 없애고, 그 다음에 치안판사제 도입,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사법 관련 자료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빠졌구나. 이거 말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통계에 대한 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은 빨리 했는데 오늘 이 정도로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빨리 해서 겨우 50분에 겨우 마쳤는데, 좀 더 뺄 거 빼고 중복되는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25일 날 그 방송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일반인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소하고 공소의 차이. 그렇죠. 맞아. 기소하고 공소의 차이. 네, 그런 거는 헷갈려요. 공소 유지가 뭐냐? 기소는 제가 있어서 재판에 넘기는 거고, 네. 공소는 재판 전에 검사 출정해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기소하는 거, 공소하는 거를 사람을 또 그 분리해야 돼요. 선진국은 왜 분리하느냐? 자꾸 사건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할 수 있고 계속 거짓말해서 나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면 그게 약간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기소와 공소의 차이. 기소와 공소 그 네, 차이를 아는 일반인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거 기소와 공소를 좀 설명하고, 그렇죠. 중복되는 내용을 좀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장 문제. 영장 독점. 영장 독점이 검찰에 있다 그랬는데 원래는 영장이 판사 재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진국 그렇죠. 검사의 기능에서 그게 없어요. 네. 저는 그게 평소에 뉴스 들을 때 궁금했었는데,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고, 네. 영장을 그게 판사가 이거를 영장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장을 검찰이 독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장 그러니까 청구를 검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경찰이 수사하다가 네. 저거 뭔가 압수나 그 뭐 구속을 하는 인신 수사를 해야 돼요. 선진국은 바로 그걸 2심 판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은 그 뭔가를 압수해야 되고 뭔가를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다가 검찰한테 신청하고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서 자기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대신 신청해 주는 건데 그게 권한이 된 거죠. 이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데 이것을 왜 그랬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친일 경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일 경찰이 너무 사건을 무리하게 막 법원에 신청하니까 그 김병도 대법관이 영장 문제는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해서 설명하시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투 트랙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대상이 이제 그 법학대 학생이라든지 그건 아니까 그건 생략하고. 전문가들한테 하고 하나는 요 뒷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 예. 일제시대에 이래서 예, 이렇게 예. 돼 있다. 예, 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 하나씩 올려주면 아, 이거는 이제 저기 그렇네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해도 되고 네네. 왜 제도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네요. 훨씬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특집으로 가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저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나. 근데 이게 전체를 다 보고 있으면 예. 요건 여기 있어야 되고 요건 예.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쉬운데 예. 전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한 200권쯤 읽어야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딴 나라도 왜 무슨 역사적 사건은 이게 왜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왜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볼 때는 한 장에 예. 한 장 그림에다가 사법 절차를 쭉 그래프 같은 걸로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그린 다음에 자 형사는 이거고 민사는 이건데 예. 형사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이를 큰 진행을 말해주고 그 부분적으로 첫 번째 진행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때 검찰과 사법과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예.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판관, 검사, 시민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그 재판에 참여를 해야 가장 예.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민 참여가 지금 줄었어.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이 그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이 왜 참여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나라가 영미법에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참여했을 때 그 범죄자로 고소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걸 재판관이 전적으로 판단했을 때 느끼는 것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판결인 걸 느끼는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은. 그렇죠. 그 이제 특이했던 거는 법률가들은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재판관과 교육받은 시민들이 그 재판에 참여한다는 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법률가 그러면 그 일단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고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만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집어넣었다는 게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균형을 그렇죠. 맞추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 논리적 판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이고 문화적이고 경험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배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배심제도를요. 배심제도 공부하다 보니까 배심제도도 좀 황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사람 총수한데도 배심원들 무죄 편거를 해요. 그럼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가 그 역사적 배경을 중요한데 이게 시민들이 왕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왕하고 싸다 왕의 권한을 어떻게 뺏어야 되는 걸 갖다가 사법부란 걸 만들었는데
왕이 죽으면 이 사법부 수장도 같이 그만둬야 돼. 음. 그러면 그다음 왕이 쥐마루 듣는 사람을 또 판사로 임명해. 그래서 나온 것이 왕이 죽더라도 사법부 수장은 종신제로 하자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이 종신제입니다. 아.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독립이 됐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 이 법관이 관료주의가 돼. 그러니까 저 배심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유죄냐 무죄냐는 결정권은 달라. 그래가지고 실정법인데 옛날에는 법이 좀 너무 어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사법이라는 게 왜 생겼냐, 왕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몰라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런 걸 몰라. 그렇죠. 왜 종신제가 됐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왕이 좀 똑같이 그만둬야 네, 되고 네. 새로운 왕은 쥐말 듣는 놈 또 재판관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종신제로 시키자. 그것도 막 200~300년의 역사에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게 권한 그렇죠.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문제다. 그렇죠. 이제 요런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설명들이 일반인들한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뉴스가 잘 들려. 아, 그렇죠. 알면 기초적인 몇 가지 알면 기초적인 게. 쟤는 약간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요거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아, 옛날에 왕의 권한이 너무 커서 이걸 뺏기 위해 사법부가 출발된 거다. 그 얘기 하나만 들었어도 이제 사법에 대한 얘기 나오면 아, 이제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이 가는 거죠. 아, 저게 왜 생겼는지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삶 백그라운드를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일반한테 그 내용을 바꿔서 설명드리고 예. 법률가. 하여간 이것이 또 하나 집중도인데 저는 웬만하면 1시간 이내에 전반적인 그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면서도 반복적인 게 너무 많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심죄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그 텍스트로 다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챗 GPT에 넣고요. 내가 사법개혁에 대한 그 내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어. 그런데 이걸 유튜브 강의로 만들려고 해. 그런 식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다. 유튜브 강의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 편이 50분이 맥시멈. 그런데 그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대상은 누구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내용은 한 50분 정도로 하려고 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네가 예시를 해줘, 하나 만들어줘. 그럼 얘가 그 텍스트를 50분짜리로 한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고 50분짜리로 해서 뭐 말의 속도나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게 몇 편으로 하면 좋을지 그걸 다 얘가 해줘요. 그렇죠. 챗GPT가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대상이 누구 그렇죠. 대상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다 직장인이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내용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되겠죠.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그렇죠. 것 같아요. 다 정리를 착착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유튜브 영상 이렇게 찍는다는 거 이렇게 놓고 해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올려가지고요. 네.